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늘 중대한 두 가지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도록 한 것인데 찬성 7, 반대 2로 공화당의 끊임없는 도전과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보수화도 오바마 케어를 없애지 못한다는 게 증명된 판결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은 차일드 포스트 케어 서비스가 동성 커플에게 아이 맡기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형식은 전통적 파워, 성과는 작지만 확고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세금으로 멕시코와의 사이에 벽을 짓고 연방 이민법을 무시하는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또 새로운 법에 따라 곧 허가증이나 훈련 없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차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12번째 연방 할러데이가 생겼습니다. 노예제의 종말을 기념하는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서부는 이번 주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국 나사가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식량 부족을 공식 인정해 미국이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만약에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은 어제 하루 종일 오후에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탑으로 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오바마 케어에 대한 판결인데 오바마 케어가 법으로 만들어졌었던 때가 2010년입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도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판결했고 2015년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오바마 케어가 존속할 수 있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로 지금 텍사스주를 포함한 18개 주정부 검찰총장이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주정부들이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한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결문에 제가 읽어본 부분까지의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고 계신 오바마 케어에 가입되신 한국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전해드리자면은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사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9명이고 9명 가운데서 6명이 보수입니다. 그 6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대법관입니다. 지금 텍사스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18군데 주 검찰총장이 고소한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처음에 오바마 케어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불만이
난 아직 병도 없는데 젊은데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지 된다고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불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에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왜 그 조항이 필요했냐면 지금은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을 해서 적은 돈을 내고 특히 아주 큰 부자를 위한 그 오바마 케어 국가적인 건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우선 이런 사람부터 살리려면은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서 가입비에서 이 병원 치료를 많이 받지 않고 그 돈으로 정말로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숨질 만한 그런 사람을 구해야지 된다 했기 때문에 숫자가 작았을 때는 이것을 오바마 케어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게 해야지 되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병력이 있는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였습니다. 암이라든가 당뇨, 심각한 고혈압 이런 사람들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는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모든 병력이 있는 사람을 받았어야지 되고, 그리고 자녀가 26살까지는 부모 아래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26살이면 아직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워낙 비싸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보험을 들기가 굉장히 그 어려운 나이대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면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의 벌금을 물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이렇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하면은 그 부담금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계속 공화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고, 오늘 세 번째로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것은 그 전에 하급 법원에서의 여러 조정도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안 되겠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7대2예요. 7대2이기 때문에 이 고소를 한 측에서는 어차피 그 벌금 조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오바마 케어라는 것에서 또 하나의 그 벌금 조항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오바마 케어가 사실은 그 합헌이 아닌 거다. 이건 무너져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어떠한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한 주정부들이 손해를 본 게 뭔데? 손해를 본 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죠. 해서 판결문을 쓴 사람이 진보적인 그 스티븐 블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판결문을 썼고, 반대한 사람 두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무엘 얼리또, 전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할 때 막 고개를 이렇게 젓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는 오바마가 싫어하는 것을 연방 대법관으로서 아주 그 드물게 표현을 한 그 사무엘 얼리또, 또 닐 고서치입니다. 브렛 캐버나우와 에이미 코니 베럿도 이 안을 지지했습니다. 브렛 캐버나우, 에이미 코니 베럿, 그리고 닐 고서치 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연방 대법관입니다. 여기에는 클리어런스 토마스라는 가장 보수적인 클리어런스 토마스도 이것은 오바마 케어는 유지되는 게 맞다라고 오늘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년 동안 연방정부의 보조가 있었건 없었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2천만 명 이상 되고, 지금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면은 또 그만큼의 숫자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요. 그래서 이 판결은 이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연방 대법원 자체가 6대3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지라도 이게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아젠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적어도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 오늘의 미국에서는 1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북한 문제 외교 문제에서 너무 그 실용적이라고 하면서도 철학적이었어. 뭐 이룬 게 없잖아. 어떤 부분에서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잘했어. 국가의 영감과 철학을 심어줬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버락 오바마라는 그 미국의 그 44대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난 내가 단임 대통령이 돼도 좋아. 미국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일이 없어진다면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 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던 어포러블 케어 액트라고 부르던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던 이름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단임 대통령이라도 좋아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저 사람 너무 나이브해, 너무 순진해 라는 지적을 들었지만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이슈로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은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그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방 대법원이 동시에 이제 어떤 판결을 내놨냐면 포스트 케어 에이전시 필라델피아에 있는 캐톨릭계의 포스트 케어 그 관리하는 이런 곳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은 하지 않은 커플이었습니다. 아이를 이제 그 포스트 케어 동성 커플이니까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요즘엔 뭐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아주 드물게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그런데 이 포스트 케어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이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아이를 이제 포스트 케어 부모가 되려고 했는데 카톨릭 재단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이 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당신들은 포스트 케어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쭉쭉쭉 아래부터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카톨릭 소셜 서비스죠. 말하자면 포스트 케어 서비스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종교적인 그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연방 대법관들은 만장일치입니다. 이것은 진보적인 대법관들도 전부 9대 0으로 했는데 표현의 자유,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는 이 포스트 케어 서비스, 소셜 서비스국의 결정을 지지한다 하는 판결을 내려줬는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그 지지한 판결이기도 하다. 이런 것에서 중요하고요. 판결을 할 때 9명이 얘기를 했지만 판결에 대한 근거는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표현의 자유, 어떤 연방 대법관은 종교에 주로 이제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들이 종교에 관한 것에 무게를 더 많이 뒀을 수도 있고요. 뭐 특히 뭐 에미 코니 베럿이라는 그런 그 여성이면서도 낙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라는 그런 그 연방 대법관은 그 같은 곳에 무게 중심을 뒀을 수도 있고요. 해서 판결을 할 때 법적 근거는 달랐지만 9명 모두 포스터 케어 서비스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난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주는 저도 잊었는데요. 빵집 주인이 웨딩 케이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 웨딩 케이크를 동성 결혼을 하는 커플이 그 빵집이 아주 유명한 웨딩 케이크로 유명한 그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했었을 때 이 빵집 주인이 종교적인 것을 이유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동성 커플이 이 빵집을 고소했죠.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도 연방 대법원은 빵집 주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연방 대법원의 포지션이 분명한 거죠. 동성 결혼은 2015년도에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 빵집 주인 케이스, 카톨릭계 포스터 그 서비스국의 케이스를 판결을 한 것을 보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기본적인 큰
큰 틀에서의 동성 결혼의 합법은 인정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의 작은 이슈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의 종교적인 그 자유도 보장해야지 된다. 이게 연방 대법원의 오늘 판결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아주 중요하죠. 어제 그 메리 갈란드 연방 그 법무장관도 그제였었던가요? 테러리즘, 국내 테러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기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행동이 폭력을 낳고 사람의 피해를 줬다던가 재산의 피해를 줬을 때 그 폭력 행위에 따라서 기소하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데올로기는 곧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미국에서 모든 그 개인의 이상과 생각 이런 것은 자유로울 수 있다. 미국이 그러한 이상에 따라서 설립된 만들어진 국가고 여기까지 커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 미국은 젊은 국가잖아요. 아주 나이 많이 든 그런 국가에 비해서 한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젊어요. 영 네이션이죠, 미국이.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하나 빼먹었네요.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날 때까지는 조 바이든 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던 시점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수많은 가지치기까지의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어피니언 리더도 많았고 저널리스트들도 많았는데 결국은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고 하는 뉴스지만 오늘 아침 그 이코노미스트의 이 기사가 으뜸이구나. 지금 미국과 그 러시아를 포함한 또 중국까지 합쳐진 세계 정세를 읽어볼 수 있고 그 세계 정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응해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며 하는 그 미국의 최강대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리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나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글이었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부터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18세기 그 빌라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이게 지금 뒤에 완전히 뭐 예전에 뭐 브리테니커 사전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책이 정말 많이 그런데 참 멋지게 꼽혀 있네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각각 두 사람 뒤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었고 가운데 우주 지구본이 있었죠.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장면입니다. 이 서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장면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미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뭐 추가적으로 뭔가를 말했어야지만 됐을 때는 이 아주 드물게 보통 이제 대통령이 수행 기자단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올라가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이건 빨리 뭔가를 수습 내지는 말을 해야지 되겠다 싶을 때는 비행기 올라타기 전에 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오늘 돌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두 남자의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머릿속에서도 남자라고 하잖아요.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부분적으로 쥐고 있는 앙겔라 머켈이라는 독일 총리도 있고 세계의 아주 그 재정 그런 그 분야에 누구도 있고 유럽 연합의 뭐 대표도 있고 여자
그런데도 벌써 세계에 운명을 쥐고 있는 두 남자, 하도 오랜 동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두 남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진핑과 바이든이지 바이든과 푸틴은 아니라는 거죠. 바이든과 시진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남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우리가 러시아가 좀 밉기는 하지만 러시아와 리셋 버튼을 눌러야지 된다. 그런 형태의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뭐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와 지금이 아주 기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을 현상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좀 망나니 같은 그런 그 행태를 보이는 정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한편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과 대결을 하는데 집중을 하겠다 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 아니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 파워 국가, 그레이트 그 파워즈라고 얘기는 하면서 푸틴을 축혀줬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봐줄 만큼 봐주고 또 할 만큼 양보도 해줄 테니까 말썽 부리지 마. 이거잖아요. 내가 중국과 싸우고 있을 때 이런 그 미팅이었다는 겁니다. 해서 성과는 작지만 확고하다라는 표현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고, 작은 성과라는 것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 진행하는 동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대사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소환했던 대사들 원래의 위치에 놓고, 그리고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그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1955년도에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니키타 후르시초프죠. 그 당시에는 그 구소련 그 공산당 그 서기장을 만났을 때와는 다른 거죠. 그때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미소 정상회담을 했었던 때고, 바이든 대통령은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중요한 미국과 그때도 제네바였고, 레이건 대통령 때도 역시 제네바였습니다. 이번에도 이 니키타는 니키타인데 고르바초프잖아요. 고르바초프와 로널드 레이건이 만났을 때, 그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무기 감축을 제일 처음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뭐 냉전의 끝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보다 이 레이건 그 당시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수십 년, 지금 78세 때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럼 푸틴은 누구냐? 블라디미르 푸틴은 과거에는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와 미국 대통령들이 만났지만, 아이젠하워와 레이건이, 지금 만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은 냉전 이후에 고르바초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구소련의 무너짐을 해서 뭔가를 활용을 해서 권력을 잡은 인물이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냉전 이후에 어떠한 그렇게 되면은 뭐 공산주의 악화되고 뭐 어쩌고 사회주의 이렇게 되고 하면서 평온하게 간다 할 때에 차고 들어온 인물이 푸틴입니다. 그 같은 그 구소련의 무너짐 이후에 좋아지려고 하는 것을 악화시키고 있는 인물이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구소련의 나쁜 습관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정권을 대대로 쥐고 가진 못했지만 세계에 기여한 바가 크죠. 고르바초프가 아니었다면 구소련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푸틴은 그것을 이렇게 기회로 해서 구소련처럼 자꾸 나가면서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잡고 뭐 벨라루스 뭐 옆에 나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다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정권 유지, 자신의 부의 축적이지 과거에 뭐 후르시초프나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같았지만 다 제네바예요. 그렇지만 그 플롯이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 경계선 넘지 말아라. 알겠지? 관리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서도 지금 미국의 약점이 뭐지? 내가 그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려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과거 영광스러웠던 구소비에트였잖아 하면서 그렇게 가게 했어. 국민을 잠재우면서 독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확고한 동의가 있죠. 역시 뭐 핵무기를 감축한다던가 이런 것이지만 그 외교도 전통적인 그 예전에 그 18세기 그 빌라에서 도서관 안에서 그런 게 있지만 어렵기는 어렵다는 거죠. 해서 트럼프 시대의 심리 드라마도 끝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푸틴을 믿는다라고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푸틴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지. 믿지 않는 사람과도 협상을 시작하는 거야. 이해관계에 따라서 러시아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 뭐 굉장히 쿨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나서 협상을 했었던 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켜보는 점검을 하는 그런 정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푸틴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푸틴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내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해커가 러시아의 기간 산업을 공격하고 돈 내놔라 랜섬웨어 이렇게 한다면 당신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컨설테이션 하면서 문제 해결을 좀 해봅시다 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알렉세이 넬바니라는 제야 인사를 가둔 그거에 대해서는 인권도 얘기를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관계를 지금 재구성하면서 G7에서도 나토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적은 중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도 약간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중국이라는 그 목표를 잡기 위해서 러시아는 조금 잠재우면서 관리하는 그 매니지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푸틴이 소비에트 스타일의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구소련 붕괴의 산물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그걸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 보자 하고 하니까 그런데 폭력적인 안보 중심의 정권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데올로기보다는 과거의 구소련의 지도자들은 이데올로기를 얘기를 했는데 이데올로기보다는 본인의 부뿐만이 아니라 본인 옆에 부패한 인물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도 다 봐주고 있잖아요. 뭐 미국과 싸우기는 싸우는데 러시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 주변의 부패한 인물들의 부의 축적, 권력의 그 장기화를 위해서 미국과 싸워야 된다라고 조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제야 인사에게 독을 뿌리고 사이버 정보 이런 것으로 서방 세계를 침략하고 한다는 거죠. 러시아의 내부에서는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돼야지 된답니다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의 그 푸틴은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꼬드겨서 뭔가를 본인이 빼먹으려는 심산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도 덜 터프하다 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겁니다. 말은 뭐 터프하게 하면서 뭐 살인자다 이렇게 터프하게 하면서 터프하게 하는 것도 없네 라고 공화당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을 어떻게 안 믿어 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교를 해서 공화당이 똑같지는 않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공화당의 그 같은 지적도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해서 이제 푸틴이 바이든 대통령도 협박했잖아요. 살인자야. 제야 인사를 저렇게 뭐 제야 인사가 마시는 그 티에 독을 뿌린 것 살인자야라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이거 협박한 거잖아요. 바이든에게. 건강이나 잘 지키시오. 우리 토론이나 합시다. TV에 나와서 푸틴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시하는 투로 백악관에서
주말에 할 일 많으시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는데 그 몇 주일 뒤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군대를 막 이동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상회담 합시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살살 해라. 나 지금 중국 때문에 바쁘거든. 그러니까 이 군사 움직임 이런 거 하지 말고 대강 봐줄게. 다른 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으면 막 미사일 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 정상회담을 하자고 해서 지금 문제를 덜 일으켜라 하는 정상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도 조금 더 러시아에 강하게 해야지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독일의 무슨 뭐 파이프라인 그거 하는 것도 그걸 그렇게 봐주냐. 그런데 그것은 독일과 러시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들어갈 수도 없죠. 내정 간섭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있고 어쨌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뭐 세계적인 외교 관계도 그렇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길 바란다 할 때 푸틴도 나도 그걸 원한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프로페셔널하고 균형 감각이 있고 또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투도 포인트 한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서로 회담에서 뭐 적절하게 큰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처럼 러시아를 교란 세력으로 본다는 것이죠. 넘버원 그런 이제 넘버원 그 적이 아니라 넘버원 적은 지금 중국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푸틴은 미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웬만큼 지내는 게 좋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시간도 잘 지키고 심지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뭐 교황 만날 때도 50분인가 늦게 나오고 했었거든요. 무슨 세계적인 기구 뭐 UN 사무총장 만날 때도 교황 만날 때보다 더 늦게 나오고 일본 총리 만날 때도 3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바이든 만날 때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당신 지금 중국과 바쁘지? 그거 하는 거 대강 해줄게. 대신 나도 국내에서 돈도 벌고 정권도 유지해야지 되거든. 웬만큼 조금 봐줄 수 있어? 하는 신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서 푸틴의 책략도 이겼다. 이코노미스트 표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전에도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이고요. 네, 이 정도로 그 마무리를 이코노미스트는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적인 문제를 짧게 간추려 드리자면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하원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14명이 있었네요. 노예 해방의 날을 연방 12번째 공휴일로 하는 거. 그러면 1983년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할러데이로 한 것 이후에는 처음이거든요. 수십 년 만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로 할 때도 이게 이제 흑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은 됐고 하원에서는 찬성 415, 반대 14. 이 14도 역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끝나서 노예 그 해방 선언까지 했는데 2년 반이 지나도록 그 당시에는 이런 시대 이런 통신이 아니었으니까 모르고 텍사스의 노예들이 열심히 노예로 일하다가 갤버스턴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야. 2년 전에? 그럴 수가 하고 그때가 이제 1865년 6월 19일이었기 때문에 6월 19일 올해는 안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 오늘 서명을 해도 뭐 오늘 벌써 17일이잖아요. 해서 노예 해방의 달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이런 새로운 할러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에 미네소타에서 미니아폴리스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흑인 무장을 하지 않은 지인인가요? 딸의 아빠가. 그리고 나서 공화당에서는 계속 투표권을 제한을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것을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 과거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가 잘못했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지 된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하나의 법안인 거죠. 그런 일이 있고요. 텍사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요. 지난주에 또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41만 2천 명으로 몇 주일 만에 늘어났는데 임시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성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서 일하기를 아직은 조금 주춤한답니다.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왜 여성들이냐?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남성들보다 돈을 조금 덜 받고 있잖아요. 아이들 케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적은 돈을 받고 일하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실업수당도 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실업수당만 끊으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부분적으로 그러나 얼만큼 돈이 작았으면 그런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양쪽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들고 있고요. 이자율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연준이 어제 발표를 하더군요. 원래는 이자율 0%에서 0.25%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내년 말에 0.6% 정도. 그러면 한 번에 그렇게 올리지는 않을 테고 두 번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할 것이다라는 정도. 그러나 또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두 가지 아주 지금 큰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텍사스 주지사가 내년에 재선을 치러야지 되는 주지사가 벽을 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어디부터 쌓겠다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100만 1000만 2억 5천만 달러를 세금입니다. 세금을 들여서 일종의 다운 페이먼트 비슷하게 해서 벽을 쌓기 시작하겠다 하고 공화당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부터 벽을 쌓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부터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감옥도 더 많이 짓는다고 했습니다. 국경에서 이민 문제로 체포되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이 있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민법은 연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효율성 문제를 생각을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무조건 잡아서 일하지 못하게 어디에 가둬놓고 보내고 하는데 그런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판사도 없고 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지금처럼 했던 대로 그 사람들 일하고 아주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또 세금도 거치니까요. 세금 내고 하도록 하면서 1년 동안에 하지 못했었던 합법적인 이민 절차, 영주권, 시민권 절차 그런 것부터 해나가면서 하자 하고 지금 행정부는 그 트럼프 행정부 때와 반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연방 2012년도에 법까지 나왔는데 일개 주지사잖아요. 이 텍사스 주지사에서 우리 연방법에 따르지 않고 문제 있으면 그 이민자가 이민 관련 법이 아니라 다른 법 위반이라도 우리는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이제 소송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벽 쌓는 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마음대로 했고 본인의 마음대로 또 명령을 내려서 국방부에 예산 많이 주고 그리고 그 돈에서 또 돈을 뽑아서 벽 쌓는 데 쓰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뽑아놨었던 돈의 20억 달러 이상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벽 쌓기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국방부 예산에서 원래 가져온 거니까 예산대로 집행하세요 했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미국이 그 역사가 길어지고 또 주정부가 많이 커지면서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를 고소한 게 뭐 수십 개 이상 될걸요. 아마 이민 포함해서 이민에도 몇 가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주정부가 커지면 연방 정부의 입장과 달라질 때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아무튼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의 땅 커미셔너, 랜드 커미셔너가 텍사스에선 특히 중요한데 뭐 오일도 나오고 하니까 땅도 크고 하니까 그 커미셔너가 조지 P 부시라고 해서 잽 부시 아들 부통령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할아버지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텍사스의 땅 커미셔너인데 뭐 만약에 그 벽을 짓겠다고 하면은 공화당이잖아요. 같은 벽을 짓겠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땅이 텍사스 소유의 땅인 경우는 오케이. 그러나 이 경계선에서 벽을 질 수 있는 그 땅의 소유는 거의 개인 소유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텍사스주는 또 지난번에 의회 그 하원 상원에서 텍사스가 다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킨 21살 이상만 되면 훈련을 받지 않아도 허가증 없이도 우리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할 때. 그런데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권총이에요. 핸드건. 그 허가증 없이 훈련도 받지 않아도 공공장소에 권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하는 것이 9월부터 이제 그 주지사가 법에 서명을 했으므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의 미팅에서 식량 부족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한 것은 미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게 보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아무튼 이유가 있잖아요. 북한이 식량이 부족한 건 태풍도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국경도 닫았고 뭐 여러 가지 바나나가 2파운드에 뭐 30달러 이상 킬로그램에 45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식량이 이렇게 부족해질 때 뭐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실무적인 접촉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렸잖아요. 북한이. 그런 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과거 지도자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좀 다른 거죠. 지난번에도 경제 실패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도 비교적 솔직하게 식량 부족난을 인정을 하니까요. 몬타나, 애리조나, 와이오밍 불탑니다. 캘리포니아도 지금 정말로 산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인랜드, 샌디에고도 지글지글, 세크라멘토도 113도 정도 되는데 기후변화 이런 게 더울 때 더 덥고 더 오래 덥고 한다는 것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우주항공국 나사가 그 잡지예요. 잡지 Geophysical Research Letter라는 잡지에 아주 자세하게 뭐 좀 학구적으로 뭔가를 해서 실었는데요. 위성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면 에너지의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다시 우주에 보내고 하는 그 에너지의 균형이 전혀 안 맞는데 2015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 불균형이 뭐 저는 과학적인 것은 모르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스퀘어 미당 그 당시에는 0.5와트가 불균형이었는데 2019년에는 1와트가 불균형이다. 배가 된 거예요. 불균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증가가 올라가는 것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뭐 20개의 전기로 된 T 주전자를 쓰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실가스 늘어나고 구름과 구름 뭐 사이즈 뭐 이런 것 바다의 뭐 아이스 같은 것은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것을 왜 우주항공국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인간에게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었을 때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경관이 다쳐서 뇌 수술까지 했어요. 어제 의회에 가서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징이 있으니까 메달 주는 것을 이제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갔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공화당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을 만났는데 악수 청하니까는요, 악수도 안 하고요, 뭐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휙 가버리대요. 좀 째째하죠? 쫀쫀하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더운 날 강희신이었습니다.